이어 최신형 공대지 미사일인 유럽제 타우러스가 한국 공군에 인도되었습니다. 향후 약 200여 기의 미사일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대북 공격력에 막강한 한 축을 담당할 무기로 주목을 받고 있지요. 2013년 도입이 결정된 이후 북한이 원색적인 표현을 곁들여가며 맹비난한 무기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중국에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슬램-ER도 있고 수준급 국산 순항 미사일인 현무도 있고 벙커버스터도 도입되어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타우러스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찾아보았죠. 우선 타우러스는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 유명한 토마호크 미사일이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순항 미사일이지요. 소형 제트 엔진이 장착되어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일종의 소형 무인기입니다. 최대 500km에 가까운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토마호크는 최대 2500km를 날아가는데 500km가 뭐가 대단하다고 호들갑인가요? 타우러스가 유명한 건 사거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항 미사일 주제에 폭탄인 벙커버스터와 맞먹는 관통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었지요. 제작사 스펙상 강화 콘크리트 6m를 뚫을 수 있는데요. 비공식적으로는 관통되지 않더라도 충격파만으로도 파괴시키는 위력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지하 벙커를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서울 상공에서 평양의 벙커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비행기에 달고 다니다 갑자기 발사되니 준비할 수 없는 북한이 호들갑을 떨만하지요. 올해 우리 F-15K에 비슷한 공대지 미사일 슬램-ER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슬램-ER의 사거리는 3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게도 600kg을 약간 상회하지요. 타우러스는 500km의 무게가 자그마치 1.4톤입니다. 탄두 중량을 단순 비교해도 360kg vs 480kg입니다. 더 멀리서 더 큰 녀석이 더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슬램-ER이 미들급이면 타우러스는 헤비급인 셈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슬램-ER은 단종되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습니다. 다음 버전인 JASSM이 개발되어 있긴 합니다. 버트 미국이 한국의 판매 불허를 선언하였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많아 미 해군에는 채택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신형인 JASSM의 경우 가격까지 30억 원대로 폭등했다는 소문도 있죠. 반면 KEDD-350 타우러스는 발당 20억입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고 절충 교역으로 기술 이전까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대단한 게 타우러스의 경우 3중 유도장치 적외선 화상 TRCOM GPS가 정교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GPS 제밍에 무척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형 JASSM 수준의 유도 기술인데요. 한두 제작 기술과 더불어 한국에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래 타우러스의 판매처가 마땅히 없어 고전하던 제작사가 생존을 위해 던진 대형 떡밥이라고 하지요. 타우러스의 지대지 버전을 갖고 싶어하던 한국의 요구와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향후 타우러스 지대지 버전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단순 판매국이 아닌 개발 파트너국으로 선택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공동 개발을 통해 습득한 기술이 국산 미사일 개량에 사용하게 되면 명예관화. 보유한 모든 미사일의 정확도, 관통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잠재 적국인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게 됩니다. 한국이 한때 JASSM 도입을 시도했다 실패한데 일본의 배후 로비가 있었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는데 전화위복이 된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군의 전력을 한층 끌어올린 타우러스. 왜 도입이 시끌시끌한지 정리해보았는데요. 오늘의 두 줄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군요. 타우러스는 대북 견제력을 끌어올린 강력한 미사일임. 향후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끌어올려 주변국을 긴장시킬 수 있는 전술 병기였음. 전파 방사 없는 미사일, 동맹국 모르게 때릴 때 등장. 7월 5일 리비아 언론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전날인 4일 시리아의 지중해를 건너온 국적 미상의 전투기들이 리비아 서북부의 아라키야 공군기지를 공습했으며 이 공습으로 인해 기지에 주둔 중인 터키군의 시설이 파괴된 것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이 소식은 트리폴리의 리비아 통합정부 국방부 대변인에 의해 발표됐는데 리비아 통합정부는 터키 군사시설을 공습한 전투기들을 국적불명의 라팔 전투기라고만 밝혔다. 리비아 인근에서 라팔 전투기를 운영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이집트 두 나라였고 두 나라 모두 터키와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최초 보도가 나온 다음 날 리비아 현지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공습은 현지 시각으로 4일 심야에 이루어졌고 아라타야 기지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상공에서 라팔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에 의해 기지 내 터키군 방공진지와 지휘소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중해와 가까운 이 기지에는 터키 지상군과 공군, 방공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번 공습으로 기지에 설치되어 있던 터키군 밈-23 호크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2대 중 1대가 완파되고 지휘소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터키 국방부는 피습 기지의 명칭은 밝히지 않고 자국의 군사시설이 피습을 당해 일부 시설이 파괴됐으며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리비아 현지 언론은 트리폴리 통합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9명 중 다수가 터키군 기지 사령관을 비롯한 고위급 장교들이며 정보기관 관계자도 다수 중상을 입고 터키로 후송됐다고 전했다. 이 정도 피해 규모는 21세기 들어 터키군에게 있었던 최대 규모의 피해였다. 터키와 프랑스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의 배후로 프랑스 공군을 지목했다. 프랑스가 이집트에 라팔 전투기를 발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반발 때문에 장거리 스탠드오프 무기를 판매하지 않았고 공중급유기가 없는 이집트 공군이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1600km 이상 떨어진 리비아 공군 기지를 폭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의심받는 이유는 트리폴리 통합정부군의 레이더에 잡힌 기체가 라팔이었고 이 전투기들이 지중해에서 접근했으며 프랑스 남부 튜브 공군기지에서 리비아 아라타야 공군기지까지의 거리가 라팔 전투기의 카탈로그상 작전 반경인 1800km의 훨씬 안쪽인 800k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라타야 기지를 공격한 것이 프랑스 전투기이고 리비아 방공망에 탐지된 것처럼 기지 북방 70km 지점에서 무장을 발사해 터키군 지휘소와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한 것이 맞다면 이번 공격에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신의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인 스칼프 이지가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톰 섀도우라는 수출명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미사일은 사거리 550km급의 암석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우리나라도 도입한 독일제 타우러스 KEPD-350과 자주 비교되는 고성능 미사일이다. 발사 중량 1.23톤으로 라팔 전투기에 최대 4발이 탑재되며 발사 후 자동으로 목표를 타격하는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의 스탠드오프 무기다. 미사일 자체가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제작됐고 미사일 유도장치에 내장된 디지털 영상 대조 항법 시스템으로 지형 추적 비행을 하며 종말 단계에서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체 외부 전파 방사가 없다. 이런 특성 때문에 알와티아 기지의 터키군 호크 미사일 포대는 프랑스군 미사일의 접근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프랑스가 네이토 동맹국인 터키를 왜 공격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 답은 지난달 10일 리비아 인근 지중해 해상에서 발생한 프랑스와 터키의 해상 대치 사건에 있다. 현재 리비아에서는 트리폴리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통합정부와 이에 대항하는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의 동부반군이 치열한 내전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은 내전이 한창인 리비아에 그 어떤 무기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금수 조치를 내걸고 있지만 이 조치를 지키는 나라는 많지 않다. 트리폴리 통합정부를 지원하는 터키는 아예 군대를 보냈다. 지상군과 해군, 공군이 리비아에 전개해 있으며 터키산 무기가 트리폴리 통합정부군에 지원되고 있다. 하프타르가 장악한 위전지대에 대한 이권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진 푸틴은 자신의 개인 사병 조직인 바그너 그룹 용병 수천 명은 물론 전차와 장갑차, 심지어 전투기까지 용병 소유로 도색을 바꿔 리비아에 파견 중이다. 프랑스는 네이토의 일원으로 여러 불량 국가들의 리비아 무기 반입을 저지하기 위한 해양 수호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터키와 충돌이 발생했다. 프랑스군 라파이어트급 호위함 쿠르베함은 6월 10일 리비아 근해에서 탄자니아 선적의 화물선을 불법 무기 선적 혐의로 추적해 정선을 요구하고 승선 검문을 시도했다. 이 배는 터키에서 출항했고 터키 회사가 소유한 선박이었는데 이 배에 프랑스 군함이 접근하자 인근에 있던 터키 호위함이 갑자기 프랑스 호위함의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하기 시작했다. 터키 해군이 운영하는 메코이 100형 야부주급으로 알려진 이 호위함은 프랑스 해군 라파이어트급 호위함의 함대함 미사일을 3차례 조준했다. 터키 호위함은 하푼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었고 경무장 호위함인 라파이어트급 크르베함은 터키가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공 무기가 없었다. 이 때문에 프랑스 호위함은 화물선 검문을 포기하고 급하게 맨머리를 돌려 해역을 이탈했다.
이 사건 직후 프랑스는 외교 채널을 통해 터키에게 사건 해명과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터키는 오히려 프랑스 군함이 터키 군함과 화물선을 위협했다며 적반하장으로 프랑스를 비난했다. 이에 프랑스는 터키가 포함된 네이토 주도 해양 수호작전 참가 중단을 선언했고 다음날 유럽연합에 오는 13일 외무장관 회의를 소집해 터키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제재안을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터키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기는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다. 프랑스의 입김이 강한 이유에서 프랑스가 터키에 대한 제재안을 발의할 경우 가뜩이나 미국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는 유럽 차원의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터키는 강력히 반발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양측이 대립을 이어가며 유럽연합의 터키 제재 심의안에 발의된 직후 프랑스는 전투기를 동원해 리비아의 터키 군사시설을 폭격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폭격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프랑스는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프랑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강펀치를 얻어맞은 터키 역시 이번 사건 언급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you